자, 여러분들은 반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나요? 저번 시간의 내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적절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전자가 얼마든지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적절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다시 말해 전류가 흐를 수도 안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을,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정말로 이 세상, 이 생활 속에 광범위한 범위에 이 반도체가 정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그 우리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반도체라는 그 물질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반도체 물질들 뭐뭐 있었죠? 뭐 규소나 저마늄 이런 물질들 있잖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은 사실 이런 규소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의 성질을 갖는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요 말 약간 이상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규소나 저마늄 같이 저번 시간에 배운 반도체의 성질을 갖는 원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 물질들만 이루어진 반도체다라고 해서 순수한 반도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순수한 반도체를 가지고 실제로 반도체 어떤 소자를 만들게 되면 이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는 성질은 갖고 있는 건 맞겠지만 그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의 그 차이, 다시 말해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가 우리 생각만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전류가 그렇게 좀 격하게 흐르거나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전류가 잘 흐르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흐르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깨작깨작 전류가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띠틈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연히 띠틈이라는 건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도체를 놓고 보면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다 보니까 정말 전자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전자가 우악 하면서 전이가 돼가지고 막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다의 정도가 도체 그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도체의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느낌이랑 반도체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느낌은 그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애초에 반도체의 전류가 흐를 수 있기는 해도 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기에는 전류의 흐름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도체를 쓰자니 도체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잖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은 반도체가 아닌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야. 반도체 소재를 개발을 해야 하긴 하는데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내 맘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반도체의 성질을 갖는 물질들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한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반대말도 있겠지. 순수하지 않은 반도체들. 다시 말해서 반도체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반도체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은 물질들도 있다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 같은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여러 반도체에다가 규소나 저마늄이 아닌 다른 물질을 여기다가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수한 반도체 물질들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들, 다른 원자들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순수한 반도체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물질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반도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을 불순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넣어봤더니 이게 웬일?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집어넣었는데 원래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류가 정말 훨씬 더 잘 흐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 원인을 추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왜 순수한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류가 그렇게 잘 흐르지는 않지만
불순물을 집어넣은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류가 훨씬 잘 흐를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면 또 종이시네요. 어쨌든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순수한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 다시 말해 규소나 저마늄 같은 물질들의 원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띄워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익숙한가요? 이렇게 풀 버전의 그림을 익숙하지 않아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가 100가지가 넘는데 그 원자들을 각자의 성질에 맞춰서 햄과 열로 배열해 놓은 표라는 느낌으로 지은 이름이죠. 이 주기율표를 갑자기 쓰니 무슨 화학 시간도 아니고 이거 갑자기 왜 띄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의 어떤 성질적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그리고 불순물이라는 물질들의 어떤 원자적인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주기율표가 필수입니다. 이 안에 모든 성질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율표 안에서 우리 반도체 물질 뭐 있었나요? 규소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저마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자, 이거를 규소와 저마늄 주변의 이 원자들을 쫙 확대를 해보면 교재에 있는 이런 그림? 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그림이 되겠지. 자, 보면은 규소와 이 저마늄 원자가 같은 세로줄에 있죠? 우리 이 세로줄,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부릅니까? 바로 족이라는 걸로 부르게 되죠. 몇 쪽 원소다 이런 걸로 부르게 되잖아. 화학을 아는 친구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화학을 안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좀 되새김질하면서 보면 될 거예요.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자, 규소와 저마늄 같은 경우는 모두 14족 원소입니다. 족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 둘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뜻이니까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14족 원소 같은 경우는 이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원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의 최외곽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지. 그래서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들을 막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규소 원자의 그림이죠. 규소 원자의 가장 바깥 궤도를 도는 전자, 바깥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어서 이 4개의 전자들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이미 매우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응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규소 원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4개의 전자, 4개의 어떤 원자가 전자를 가진 원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 예를 들어 이 실리콘 규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생각할 때에는 이 규소라는 원자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딱딱딱딱딱 붙어서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고 있게 돼요. 공유결합이 뭐냐면 공유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잖아. 그 공유 말고 쉐어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가진 전자가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궤도의 이제 오비탈이라고 해서 궤도의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 다시 말해서 궤도에 8개의 전자가 이제 위치할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게 돼 있고, 이 규소라는 원자도 이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 궤도를 8개의 전자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연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규소와 규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내 전자도 네 거야, 대신 네 전자를 내 걸로 해줄래? 라는 의미로 서로가 서로의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니까 나의 4개의 전자를 각각의 방향으로 하나씩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되면 마치 내 가장 바깥 궤도의 전자가 8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구조 자체가 외곽에 이제 8개의 전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서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합을 화학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어떤 순수한 반도체의 경우는 14족 원소, 아까도 봤듯이 규소와 저마늄 모두 14족 원소였잖아요. 이 14족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런 이유로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성질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이유로도 전 반도체의 전류가 그렇게 강하게 잘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순수한 반도체가 결합의 안정성이나 이런 전자가 반응이 잘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 규소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도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도핑이라고 하면 되게 막 안 좋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흔히 뉴스 같은 데서 들을 때는 막 무슨 선수가 무슨 약물을 도핑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막 이럴 때 주로 쓰이잖아. 그때 그 도핑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 내 몸에 있어야 할 물질이 아닌 물질들을 주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도핑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쓰여요. 원래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 물질에다가 집어넣는다, 투입을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도핑이고, 주로 이제 그 도핑이라는 행위가 자주 좀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도핑이라는 단어가 노출이 될 때 주로 이제 그런 분야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도 이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규소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도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떤 물질들을 도핑을 하게 되냐면 주로 13족 원소와 15족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옆에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실리콘을 중심으로 양쪽에 왼쪽에는 13족 원소들, 오른쪽에는 15족 원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로 이 13족 원소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집어넣은 반도체가 있고요. 이 15족 원소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불순물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순수한 반도체와는 어떠한 성질적인 다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